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김영현입니다.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많이 알아라, 그래야 선해진다는 말을 했는데요. 선한 사람이 되는 개과천선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선행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엔 서양 지성인과 만남을 통해 진리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진리에 대한 알미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양 지성인들의 생각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서양 지성인과 만남을 저술하신 상생문화연구소 문계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서양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욕망한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이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우리는 안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아서 알고 있다든가, 내가 배고프다는 것을 직접 느껴서 안다든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든가, 아니면 배워서 개념적으로 알고 있다든가 등이 그런 것이지요. 이런 암들은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은 인간의 의식에 담겨있는 관념들로부터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의식 속에 어떤 관념도 없다면 안다고 말할 수 없게 되겠지요. 따라서 일단 관념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념들을 통해서 알미 형성되는데, 이런 관념은 크게 분류해 볼 때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념으로부터 알미 생기고 곧 체계적인 지식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관념이 알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생이지지, 공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알미되는 관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이 의식에 형성된 것이라는 뜻이신가요? 네,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기 전, 태아로 있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끊임없이 배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만일 아무런 배움도 없다면 인간의 의식에 어떠한 관념도 형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배우려 해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를 소위 권위지지라고 하는데요. 알지 못하는 까닭은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무리 반복해서 배워도 의식 속에 관념이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든가, 아니면 의식 속에 있는 기존의 다른 관념이 새롭게 들어오는 관념을 형성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의식에 형성된 관념이 알미요 지식이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관념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 관념은 대체로 세 가지 통로를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성, 자발적으로 사유하는 이성, 그리고 감성도 이성도 아닌 제3의 영성입니다. 첫째는 오관으로 불리는 감각기관, 즉 눈, 코, 귀, 혀, 피부의 접촉을 통하여 형성된 경험적 관념들이고, 둘째는 순수한 사유를 통하여 형성된 추론적 관념들이고, 셋째는 감각을 통하지도 않고 순수 사유를 통하지도 않는 제3의 지식, 즉 영적인 깨달음을 통한 관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에 의하면 지식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 관념, 그리고 사유를 통해 형성된 관념, 영적 깨달음을 통해 형성된 관념, 이 세 가지로 구분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감각을 통해 형성된 관념은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과는 빨갛다는 것을 안다. 손을 불에 가까이 대면 뜨겁다는 것을 안다. 까마귀는 검다는 것을 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안다. 나는 지금 배가 몹시 아프다는 것을 안다는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할 때, 이러한 관념들은 직접적인 감각을 통해
개별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지요. 나아가 이렇게 경험으로부터 얻어낸 개별적인 지식으로부터 보편적인 지식, 예를 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든가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가, 이런 보편적인 지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귀납출이라 합니다. 소위 실험 관찰을 통한 과학적 지식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감각을 통해 경험하지 않아도 형성된 관념, 즉 사유를 통해 직관으로 형성된 관념은 추론적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정삼각형의 길이가 같은 세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다는 것을 안다. 사람과 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안다고 할 때 이러한 관념들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알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경험이 아닌 순수 사유를 통해 직관하거나 연역하여 얻어낸 지식들은 형이상학적 지식, 논리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에 속하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감각을 통한 경험적 관념도 아니고 이성을 통한 추론적 관념도 아닌 깨달음을 통한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깨달음을 통한 영적 지식은 감성의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성의 눈으로 봐서 아는 것도 아닌 영적인 눈을 통해 깨닫는 지식입니다. 통상 종교적인 지식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의식의 스펙트럼을 말하면서 종교적인 의미를 풍부하게 역설한 켄 윌버는 관조의 눈을 제시합니다. 관조의 눈을 통해 얻어낸 영적 지식은 현무한 신의 존재, 불가에서 말하는 중도실상, 유가에서 말하는 시중지도, 도가에서 말하는 무에 대한 깨달음과 같은 지식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이 감각을 통한 경험적 관념, 사유의 추론을 통한 이성적 관념, 관조적인 깨달음을 통한 이 영적 관념은 모두 참된 진리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이군요. 이 물음은 사실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기로 하지요. 플라톤에 의하면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말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존재에 대한 확실한 알미 곧 인식이요, 진리라는 뜻인데요. 이에 근거해서 볼 때 의식에 저장된 관념적 지식이 진리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관념을 형성한 대상과 그 지식은 유동하지도 않고 고정적이고 변하지도 않는 어떤 항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성 안에 있는 관념과 지성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과의 일치에서 진리 인식이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이로부터 플라톤은 지성 안의 관념적 지식을 4단계로 압축하여 분석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헛것을 보았을 때처럼 아무것도 사실 없는데 그런데도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그 망상적 관념. 둘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쉽게 경험하는 그런 대상들의 감각적 관념. 셋째는 이성의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 얻어내는 추론적 관념. 넷째는 순수 사유를 통해서 직관하여 아는 이데아와 같은 그런 관념들이지요. 여기에서 첫째와 둘째에 대한 관념은 경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로서 진리 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념들은 끊임없이 유동하는 것들이어서 고정성과 항존성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적 지식을 플라톤은 억견, 억측이라고 했죠. 반면에 셋째와 넷째의 관념만이 진리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셋째는 수학의 진리처럼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얻어낸 관념이고, 넷째는 자체로 영원히 존재하는 이데아와 같은 항존성과 고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은 최소한 수학적 지식과 이성적 사유를 통한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진리 인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을 통한 경험적 관념은 엄격한 의미에서 진리 인식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감각의 대상은 물론이고 감각 관념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유동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유를 통한 이성적 관념들은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인식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조적인 깨달음의 영적 관념들인데, 왜냐하면 영적 관념들은 그 대상의 존재를 학문적으로 증명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보통 진리 인식을 논할 때 이 통상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일컫잖아요. 이 합리론은 이성적인 관념으로부터, 경험론은 감각적 관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올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서양 근대가 열리면서 인식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대륙에서는 이성적 사유를 통한 합리주의가, 영국에서는 감각적 지각을 통한 경험주의가 시대를 풍미하게 됩니다. 대륙의 합리론은 데카르트에서 출발하여 스피노자를 거쳐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매듭을 짓고, 영국의 경험론은 로코에서 출발하여 버클리의 주관적 관념론을 거쳐 휴메의 심리주의 철학에서 매듭을 짓게 된다고 봅니다. 먼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인식론이 어떻게 성립하였는가를 소개해 볼까요? 데카르트의 인식론은 플라톤의 실제론적 탐구 방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실제론의 탐구는 최고의 보편자로부터 최하위의 종개념에 이르기까지 종의 차를 가지고 쪼개내어 정의하는 작업이죠. 이러한 탐구 방식은 수학이나 기하학적 탐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수학이나 기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는 명제로서 공리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진리라고 증명되는 일반적인 명제로서 정리를 내세웁니다. 이러한 공리와 정리가 설정되면 이로부터 순수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수학이나 기하학의 다양하고 복잡한 진리들을 무수하게 연역해 나가지요. 플라톤 철학의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데카르트는 먼저 자신의 의식 안에 저장된 수많은 관념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검토합니다. 이는 수많은 관념들 중에서 정말로 추워도 의심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의식에 내장된 모든 관념들을 검토한 결과 그는 올바른 인식의 주체가 되는,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코기토 에르고 숨을 진술함으로써 진리 인식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사유하는 한에서 존재한다는 이 관념만은 필연적이고 자명한 진리라는 것이죠. 사유실체에 대한 관념은 감각을 통한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주입되어 들어온 외래의 관념도 아니고, 오직 타고날 때부터 완전하고 선한 신이 부여한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나온 본유관념이라고 합니다. 본유관념에는 정신의 근원이 되는 사유실체를 비롯하여 사물의 근원이 되는 연장실체라는 관념, 그리고 완전한 인격자로서 절대적으로 선한 신의 무한실체 관념이 있죠. 데카르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유관념, 즉 자명하게 존재하는 사유실체로부터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확고한 진리 인식에 도달하는 탐구 방법은 상식이나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수학이나 기하학의 진리 탐구와 같이 올바른 사유를 통해 연역 추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 추론을 통한 지식이 바로 합리주의 인식론이 성립하는 올바른 근거가 되고 있죠. 그럼 경험주의 인식론은 어떻게 시작해서 전개된 것인가요? 예, 경험주의 인식론은 사실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메논이라는 소피스트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 인식의 기원에 대한 심도 있게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존 로크로부터 볼 수 있겠죠. 로크는 합리주의자 데카르트가 말한 본유관념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관념이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로크는 관념이 지식이고 지식의 기원이란 전적으로 생득적이라고 합니다. 생득적이란 인간이 태어나 감각기관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관념이 형성됨을 뜻하는데요. 달리 말하면 인간의 의식에는 처음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와 같은 것임을 말합니다. 하얀 백지와 같은 의식에 처음에 감각함으로써 뭔가를 그리기 시작할 때 관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 뜻으로 로크는 이것을 백지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감각적 경험은 외적인 감각으로 보아서 아는 시각, 들어서 아는 청각, 냄새로 아는 후각, 맛으로 아는 미각, 살이 닿음으로 아는 촉각 등의 오감과 그리고 내적인 감관으로 반성과 같은 의식으로 총 6개가 작동하여 형성된 관념들입니다. 즉 6개의 감관으로부터 들어온 그 무엇이 의식의 표상으로 형성되는데 이것을 감각적 관념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감각적 관념이 개별적인 경험적 지식을 형성하고 곧 진리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개별적인 관념으로부터 형성된 관념과 이것들로부터 귀납하여 얻어낸 관념이 진리 인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별적인 것이든 보편적인 것이든 관념이 진리인식이라면 이 관념들은 모두 의식 바깥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인간의 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이 무릎은 사실 상당히 복잡한 철학적 논쟁이 담겨 있는데요. 어쨌든 로크는 관념들을 제1성질과 제2성질이라는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제1성질의 관념은 사물의 어떤 크기, 모양이라든가 수적으로 몇 개인가, 또 움직이고 있는가, 뭐 정지해 있는가, 견고한가, 아니면 개별적이거나 보편적인 실체들인데요. 이것들은 의식의 주관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관념이고, 제2성질의 관념은 사물의 어떤 색깔이나 냄새, 맛, 소리, 우리가 차갑거나 뜨거움, 단단함과 부드러움들인데요. 이것들은 의식 주관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진 관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하나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감각할 때 빨간색, 새콤한 맛, 만져보면 퍼석퍼석한 느낌 등은 제2성질로 의식 주관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반면에 하나의 사물, 어떤 크기, 일정한 모양, 정지 등은 제1성질로 사과 자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관념으로 실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사님, 이 로크의 인식론에서 소위 제1성질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식 주관에서 만들어낸 관념은 아닐까요? 예, 바로 그 점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주관적이요 유화론자라 불리는 버클리의 관념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버클리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식 주관을 떠나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통해 지각된 관념 따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꼬마 아이가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다고 해보죠. 꼬마 아이는 눈앞에 놓인 책상을 보고서 어떤 크기, 모양, 색깔 등으로 구성된 책상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꼬마 아이는 책상이라는 관념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로크는 지성 바깥에 책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감각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책상이라는 제1성질이 실체의 관념이 인식주관에 형성됐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버클리는 책상이라는 사물이 정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각된 관념들이 집합으로부터 추상화된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소리가 있다는 것은 파동에 의해 형성된 지각물이며 물체의 색깔이 있다는 것은 빛의 파동에 의해 지성 속에 형성된 지각물이고 사물의 형태나 모양이 있다는 것은 시각이나 촉각을 통해 지각된 관념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클리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달리 말하면 에세 에스트 페르키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객관적인 사물은 모두 지각된 관념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도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죠. 관념만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지성에 관념으로 없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버클리는 그러한 것들이란 모두 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극단적인 관념론자란 칭호를 얻게 되었죠. 오직 지성의 관념만이 존재하고 지성 밖에 대상이 없다는 이 주관적 관념론은 마치 불가의 유식설에서 오직 의식의 암만 있고 그 대상은 없다는 유식무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의 유식론은 한마디로 절대적인 유심론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불가에서도 인식의 감각 주관으로 안, 이, 비설, 신, 오관과 오관을 통과라는 의를 합쳐 육군을 말하고 여기서 육군은 인식의 주관입니다. 그 인식 대상으로 색성향 미촉 오경과 이법적인 법을 합하여 육경을 말하지요. 여기서 경이란 대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군과 육경이 만나 육식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마지막 의식은 나머지 오식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통각적 기능을 하는 자의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의식적 자라가 할 수 있는 제7식의 만화식과 윤회설이 근거를 마련해주는 8식으로 저장식, 즉 아뢰아식을 제시하는데요. 제7식의 만화식과 8식의 저장식은 버클리의 주관적 관념론에 비유하여 말한다면 신의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박사님, 만일 이 인식 주관의 관념들이 지성 바깥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버클리 철학의 진리 인식이라는 말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감각적 경험을 토대로 출발한 영국의 경험론은 휴메에 이르러 진리 회의론에 빠지고 맙니다.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참된 진리 인식이란 없고 귀납 추리를 통해서 나온 통계적이고 개연적인 지식만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성의 논리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대륙의 합리주의와 감각적 관념을 바탕으로 하는 영국의 경험주의는 각기 장단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합리주의 사유는 감각적 경험을 토대로 해 나오는 관념을 도외시해버리고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본유 관념만을 토대로 하여 오직 이성의 연역 추리에 의해서만 진리 인식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수학에서처럼 필연적 진리를 얻어내게 되지만 경험적 사실에 관한 지식을 확장해 가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반면에 경험주의 사유는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이성적 진리를 도외시하고 오직 감각적 경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처럼 사실적 지식을 얻어낼 수 있지만 필연적이고 확실한 진리 인식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인식론의 흐름을 살펴볼 때 진리 인식에 대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입론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종합한 칸트의 인식론이 출발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칸트가 자신의 인식론을 출범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칸트는 사실세계를 토대로 자연과학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뉴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칸트는 실험 관찰을 바탕으로 세워진 자연과학의 지식이 현실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필연적이고 확실한 진리성을 보장해주는 수학적 지식도 받아들이죠. 여기서 그는 자연과학이 탐구하는 사실의 문제와 확실한 진리인식이 근거를 제공하는 권리 문제를 구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인 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알았다면 이 지식이 참된 진리인식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권리 문제인데, 그는 이 권리 문제를 따지는 것이 비판 철학의 과제라고 봤던 것이죠. 제1비판서라 불리는 순수의 이성 비판 서문에서 칸트는 합리주의 독단론과 경험주의 방식에서 탐구할 때 결과한 회의론을 배제하고 진정한 의미의 형이사학적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근거를 제시하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철학이란 형이상학의 신이나 불멸하는 영혼, 실체와 같은 초경험적인 것을 탐구하는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단순히 경험적인 관념만을 인식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형이상학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칸트는 생각했던 거죠. 여기로부터 그는 학문적인 진리인식이란 선천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를 밝히는 것이고, 이것이 순수 이성 비판의 근본 과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박사님, 조금 어려운데요. 이 선천적 종합 판단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선천적 종합 판단이란 선천적 판단과 종합적 판단의 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천적 판단이라 함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뜻하는데요. 타고날 때부터 이미 우리 지성 속에 구비되어 있는 보편타당한 명제를 순수 이성이 확보해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고요. 종합 판단이란 함은 우리의 모든 지식이 경험과 더불어 시작한다고 하는 것처럼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경험적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천적 종합 판단은 합리적인 탐구 방식과 경험적인 탐구 방식을 결합한 인식론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칸트에 의하면 참된 지식의 성립은 이성이 확실성의 진리를 제공해주는 보편타당한 법칙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천적인 판단, 즉 모든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판단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지식을 확정해주는 사실적인 판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 판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경험적인 사실에 대한 올바른 진리 인식이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칸트가 말한 이 선천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칸트는 모든 진리 인식이란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경험을 떠나서는 인식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인식하려면 인식 주관이 있어야 하고 인식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식 대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 세계이겠죠. 문제는 인식 주관입니다. 칸트는 인식 주관으로서의 사유 주체가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어떤 형식을 통하여 인식 대상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구성한다고 보는데요. 사유 주체는 알의 사유 능력으로
소위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성을 그 작용 능력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요. 넓은 의미의 이성으로 감성과 지성이 있고 좁은 의미의 이성으로 이론 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성이란 우리의 지성 밖에서 주어지는 감각적인 경험 소재들을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을 뜻합니다. 만일 감성이 마비되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뜨고도 대상에 대한 시각이 형성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감성이 작동하더라도 시간과 장소라는 선행 조건이 없다면 외부의 대상은 또한 감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감성에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형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 형식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감각은 대상들의 표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양한 직관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떨기 장미꽃을 보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 형식에 의해 정돈이 되어서 장미의 줄기라든가 잎과 꽃의 색깔, 크기, 모양, 개수 등의 다양한 직관 표상들이 감각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지성이란 뭘까요? 인식 주관에 들어온 이런 다양한 감각적 표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장미꽃이다 와 같은 무엇으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들 표상들이 일정한 개념으로 종합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겠지요. 이러한 감각적 직관 표상들을 개념으로 통일시키는 능동적인 사유 능력이 바로 지성입니다. 그러나 지성 또한 일정한 기준 없이 제멋대로 사유하여 정리할 수는 없겠지요. 지성에도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순수 지성 개념, 즉 범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범주 형식을 인식 주관이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 대상들에 대한 선천적 종합 판단의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이성은 진리 인식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존재, 즉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신의 존재 문제라든가 세계의 무한 문제라든가 인간 영혼의 존재 문제를 다루는 사유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간과 시간이 선험적 감성 형식이고 범주는 선험적 지성 형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진리 인식에서 범주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범주란 존재를 드러내어 개념으로 인식하기 위한 수로 분석의 틀입니다.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안한 10가지 범주를 정리하여 12범주로 나누고 있는데요. 질의 범주에서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실제성, 부정성, 제한성의 3가지 범주로 양의 범주에서 하나이냐 다수이냐에 따라 단일성, 총체성, 수다성의 3가지 범주로 관계 범주에서 독립해서 있느냐에 따라 실체성, 인과성, 상호성의 3가지 범주로 양산 범주에서 존재에 따라 가능성, 실제성, 필연성의 3가지 범주로 도합 총 12범주입니다. 12범주 형식 또한 지성이 이미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서 우리는 감성적으로 주어진 다양한 직관 표상들을 12범주 형식에 따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관계하여 종합적인 개념의 인식을 구성해 가는데요. 이 과정을 칸트는 선험적 연역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칸트의 인식론은 인식 주관이 자신 속에 구비하고 있는 선천적
형식에 따라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구성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칸트의 인식론은 한마디로 선언적 연역에서 만들어지는 구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성설은 로크가 말한 소박한 실제론의 입장에서 자연을 그대로 모사하는 감각적 모사설이 아닙니다. 구성설은 인식주관이 지성의 사유작용을 통해 선언적으로 대상들을 일정한 것으로 구성한다는 것이죠. 즉, 객관적으로 주어진 자연에게 질서를 투여하여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랍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자연의 입법자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인식 능력을 갖추지 않은 짐승들은 소나무, 밤나무, 진달래꽃, 바위 등에 대해서 단순히 삶을 그대로를 느끼면서 살겠지만 인간은 이것들에게 질서를 매겨서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것들을 다양하고 유용성이 있게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박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이 이성은 넓은 의미에서는 감성과 지성이라는 이 사유 능력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좁은 의미에서의 이론 이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칸트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초감각적인 것들에까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론 이성의 사유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이론 이성의 사유 대상을 세 가지 위대한 이념, 즉 심리학적 이념, 우주론적 이념, 신학적 이념으로 구분하는데요. 이러한 이념들은 경험의 가능성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개념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감각을 넘어서 있는 선험적인 이념이기 때문이죠. 선험적 이념들은 한마디로 진리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론 이성이 사유하는 심리학적 이념으로는 인간의 영혼, 우주론적 이념으로는 우주의 세계, 신학적 이념으로는 신의 존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념들은 인식 대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증법적인 가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칸트는 이념들을 이론 이성으로 탐구하게 되면 결국 이율배반에 빠지게 됨을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이념들에 대해 실천 이성 비판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탐구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실천 이성은 목적이 지배하는 이념의 세계를 요청한다는 전제를 깔고서 그는 이론 이성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영혼, 세계, 신의 존재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이념들을 실천적으로 요청하여 해결하려고 하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칸트는 진리 인식에 관여하는 이론 이성보다 실천 이성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양 지성인과 만남 세 번째 시간으로 존재론과 더불어 서양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인식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결국 우리 주변의 삼라만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불교 선종에서도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존재론이냐 인식론이냐 결국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텐데요. 사물을 정확히 인식해 현명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